친구들 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도 세계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은 지난 시간에 원나라에 이어서 명나라 공부를 해볼 거다.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랑 다르게 그것을 세운 민족이 원래 오리지널 중국 민족이었던 한족이야. 선생님 부제로 한족 왕조의 부활이라는 제목을 달아보았어. 자,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원나라를 공부했는데 원나라 정말 영토가 엄청나게 크고 대단한 나라였어. 그지? 물론 칭기스칸 사후에는 뭐 여러 개의 울루스들로 갈라진 느슨한 울루스의 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전 세계를 호령하는 정말 대단한 제국이었다. 자, 이러한 원나라는 어떻게 멸망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홍건적의 난 등의 많은 반란 때문에 원나라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건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불교의 바탕을 둔 중국의 민간 종교 중에 백년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 이 백년교를 믿는 사람들이 일으킨 반란이 바로 홍건적의 난인데, 홍건적은 우리가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 할 때 춘추전국 시대? 위진남북 시대 초기 이제 한나라 할 때 황건적이 머리에다가 누런 두고나 썼잖아, 그지? 그것처럼 홍건적은 머리에다가 빨간 색깔 두 번을 썼다. 그래서 홍건적이라고 부르기도 해. 그런데 재밌는 점은 바로 원나라 뒤에 등장하는 명나라를 세웠던 명나라의 초대 황제 홍무제 주원장, 이름이 주원장이야. 홍무제 칭호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주원장 역시 이 홍건적 출신이라는 거. 재밌지? 자,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삶이 스펙타클해서 우리가 명나라 역사를 공부를 할 때 이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 역정을 안 듣고 시작할 수가 없어. 자, 이 명나라의 주원장, 이 사람만큼 라떼는 말이야라는 말에 어울리는 사람이 또 없어. 왜냐면 진짜 찢어지게 가난했던 사람인데 바닥에서 시작해서부터 중국 최고의 자리인 황제까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간 사람이거든. 그 인생 역정 한번 들어볼게. 먼저 가난한 소장농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어. 근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옛날에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친구들이랑 자기가 소작 일을 하는 집에 지주에 소를 잡아먹었다고 해. 그리고 잡아먹고 니까 당연히 지주는 이 소장농의 아들인 주원장을 막 팼겠지. 그치? 너 누가 그러랬어? 막 그런데 주원장이 그때 뭐 친구들을 팔지 않고 내가 배고파서 먹자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온갖 그런 것들을 다 자기가 좀 통 크게 당하는 그런 면모를 또 보여줬다고 하는 기록도 전해져 내려. 진짜 충격적인 건 이런 건데 나이가 17살 때 여러분들이랑 몇 살 차이 안 나지? 17살 때 가뭄이랑 전염병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묻을 땅조차 없는 거야.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땅에 묻고 뭐 훌륭하게 제사 지내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아예 부모님을 땅에 묻을 그런 땅을 살 수 있는 그게 없어가지고 부모님의 시체가 막 썩어 들어갔다고 해. 결국에 보다 못한 마을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 이제 땅을 줘서 그 땅에다가 부모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주원장이 뭐 황제가 되고 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막 보답하고 그랬다고 해.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도 아프고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 결국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주원장은 절로 들어갔어. 마땅치 않았나 봐, 생활이. 근데 절도 형편이 마땅치가 않아. 주원장 같은 사람에게 다 걷어줄 수가 없단 말이야.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절로 많이 왔겠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걸하는 생활을 했어. 구걸하는 생활을 하는 탁발생이 되어가지고 여기저기 일탈하러 다녔지. 그런 식으로 힘들게 살았어. 그러다가 또 이제 갑자기 홍건적인 반란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지내던 절조차 불타는 거야, 반란 때문에. 어. 그 이후에 홍건적이 가담하고 그 안에서 승승장구해서 결국에는 황제의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바로 주원장이야. 그래서 주원장은 본인이 굉장히 가난한 곳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황제가 되고 나서도 막 관료들이 막 사치 부리고 막 그다음에 농민들을 막 이렇게 수탈하고 이런 것들을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나중에 그런 것들은 진짜 막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고 숙청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람은 자기가 경험을 해봐야지 뭔가 이렇게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를 보면 진짜 수많은 왕조가 있고 수많은 왕조의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진짜 바닥에서 시작해서부터 꼭대기까지 스스로의 힘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은 사실 한 3명 정도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중국 역사의 자수성가 3인방을 뽑으라고 하면은 보통 한나라를 건국한 한고조 유방,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홍무제 주원장, 그리고 뭐 황제는 아니지만 지금의 중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초대 주석인 마오쩌둥, 모택동 이 정도를 꼽는데
이 세 명 중에도 사실 유방은 뭐 약간 동네 건달이나 약간 요즘 나쁜 말로 하면 뭐 양아치 이런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동네에서 뭐 진짜 조그만 벼슬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기는 했어. 그러니까 동네에 어느 정도 그래도 레벨이 완전 낮은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야. 이 모택동이라는 사람도 사실 농민 출신이야. 근데 농민 출신이긴 하지만 꽤 잘 나가는 농민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막 흑수저 이런 말 있잖아. 흑수저는 아니었어. 적어도 한 은수저 정도는 되는 농민 출신의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 주원장, 진짜 이 사람은 유일하게 진짜 자기 혼자 힘으로 왜 요새 래퍼들 나오면 맨날 랩할 때 자기가 얼마나 힘든 곳에서 시작해서 막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고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진짜 주원장의 이야기를 만약에 힙합으로 만든다? 그럼 요새 뭐 랩 경연 프로그램 이런 거 그냥 다 올킬이야. 그 정도로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사람이 주원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 사람의 이야기는 가벼운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어떻게 발전하고 쇠퇴했는지, 이 명나라는 대외 관계가 어떠했는지, 명나라의 사회 경제 문화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주원장의 업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쭉쭉쭉쭉 나가다가 중국 왕조가 송나라 이후에 원나라로 넘어갈 때 이민족한테 처음으로 중국 전체를 뺏긴 거야. 그 전에도 유목민족들이 흉노, 돌궐, 선비, 여진, 거란 이런 애들이 끊임없이 중국을 공격하긴 했지만 중국 땅 전체를 빼앗긴 적은 없었던 한족이 원나라, 몽골한테는 중국 땅 전체를 빼앗겼었잖아, 그지? 그런데 이제 그 원나라가 멸망하고 다시 명나라가 들어서니 이것은 바로 한족 왕조가 부활한다는 거야. 자, 그럼 결국에 한족 왕조를 부활시킨 주원장이 황제로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일까? 일단 첫 번째,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자기가 세운 나라를 안정시킬 필요가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 몽골 지배 하에서 옅어져 갔던 오리지널 중국 한족 전통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보면 주원장의 업적은 이 두 가지 포인트에 맞춰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자, 예시를 통해 볼게. 먼저 주원장, 나라를 세웠으니까 황제권을 강화해야겠지. 당시 신하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재상을 뽑는 이 재상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모든 권력을 자기한테 집중시켰어. 자, 그 다음에 나라를 처음 세웠잖아. 나라에 어떤 땅이 있는지, 누가 어떤 땅을 갖고 있고, 그 땅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지, 뭐 이런 토지대장,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걷는지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조세. 조세대장. 대장이라고 하는 건 장부를 의미해. 책 같은 걸 의미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느 땅이 어떤 모양으로 있고 이 땅은 누구 거고 어떤 가족이 갖고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적어놓은 그런 장부들을 작성을 했어. 나라를 처음 세웠으니까 당연히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겠지. 자, 세 번째로 이갑제라고 하는 제도를 실시하는데 이갑제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동그라미 쳐도 좋습니다. 자, 이갑제는 여러 개의 집이 있을 때 그 집을 110개의 가족 단위로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관리해가지고 세금도 많이 걷고 치안도 이렇게 안정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제도예요. 선생님 왜 귀찮게 100개가 아니라 110개로 묶었어요?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 맞아. 선생님도 궁금했거든. 왜 그러냐면은 110개 중에 10개는 나머지 일반 가족인 100개의 가족을 대표하는 대표 가족으로 뽑았어. 그래서 총 대표 가족 10개가 번갈아 가면서 대표를 하고 일반 가족 100개가 있는 그래서 총 10개 플러스 100 해서 110개의 집이 하나로 묶이는 게 이갑제야. 사람들이 효율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결국에 이 내용들은 결국에 뭐다? 다 처음 세운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두 번째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한족 왕조를 부활시킨다 그랬지? 한족의 전통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볼게. 먼저 성리학을 강조했을 거야. 우리 몽골 친구들 유목민족이었잖아. 이 친구들이 한족의 전통인 성리학을 강조했을 리가 없겠지. 자, 다섯 번째, 과거제를 정비했어. 원나라 시기에 과거 시험 있긴 있었어. 하지만 약화됐어. 우리가 몽골 제일주의에서 보듯이 몽골의 권력은 전체 인구의 1.5%인 몽골인들이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었어. 전체 인구의 95%가 넘는 중국인들이 과거 시험을 통해서 올라가려고 했지만 그것에는 절대적인 한계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과거제도 역시 다시 정비해서 부활시키는 모습 우리가 주원장의 정책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육유라고 하는 것을 반포하는데 육유는 6가지 유교 교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딱 보기에도 굉장히 유교 스타일, 딱 봐도 성리학 스타일, 딱 봐도 한족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것을 반포하는 게 육유 되겠습니다. 어때? 국가를 안정시키고 한족 문화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누구? 초대 왕제 주원장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럼 명나라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전성기로 들어가게 했던 황제는 누구냐? 바로 다음 황제였던 영락제 되겠습니다. 자, 3대 황제 영락제. 이 영락제 생긴 게 좀 귀엽게 생겼네, 그지? 영락제는 어떤 일을 했냐? 먼저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자금성을 건설을 합니다.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남쪽에서 시작됐어. 농민 봉기에서 쭉쭉쭉쭉 올라오다가 이제 중국 전체를 차지했는데 이 시기에 수도를 베이징으로 옮기고 여러분이 들어봤을 나중에 청나라 시기에도 사용되고 지금도 아주 유명한 관광지인 자금성을 건설했던 사람이 영락제 되겠습니다. 황제 힘이 강했으니까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싸움도 엄청 잘했어. 직접 몽골을 공격했는데 중국 북쪽에 몽골 남쪽에는 고비 사막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어. 이 사막을 자기가 직접 건너가서 순수 몽골을 5차례 정도 공격하는 정도의 그러한 군사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사람이 영락제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이건데 영락제 때는 환관 정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입니다. 이 정화라고 하는 사람한테 시켜서 대규모 함대, 수천에서 수만에 이르는 인원을 동원한 함대를 전 세계로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기념 우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배가 있고 배가 진짜 막 수백 척, 큰 척부터 작은 것까지 막 수백 척이 한 번에 막 이제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정화의 대함대를 파견하는 그런 정치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영락제입니다. 이 함대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당시 기록에 의하면 물론 이 기록이 진짜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은 있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철저하게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 정화가 끌었던 배가 1405년 정도 기준으로 이 정도 사이즈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야. 서양에 신대륙을 개척했던 콜럼버스가 탔던 배가 이 정도래. 그러니까 그 배 사이즈가 봤을 때 정말 엄청난 차이지, 그지? 그래서 그 정도로 대규모의 선단을 파견을 했대. 어디로? 전 세계로 파견한 거야. 명나라에서 출발해서 뭐 북쪽으로는 갈 수 없잖아, 그치 배가? 북쪽에 러시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쪽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동남아시아 돌고 인도 다 돌고 아라비아 반도 다 돌고 어디까지? 동아프리카 해안까지 항해했던 게 바로 무슨 항해? 정화의 원정. 원정은 멀리 간다는 뜻이야. 정화의 항해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정화의 항해가 아프리카에서 멈추지 않고 아프리카를 돌아가지고 뭐 신대륙까지 갔을 거다. 사실 콜럼버스보다도 정화가 먼저 갔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그거는 그냥 우리가 재미로만 들어볼 정도의 이야기지 그렇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영락제 시기에 명 중심의 국제 질서를 확대하기 위해서 영락제가 정화에게 시켜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이쪽으로 많은 함대를 파견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함대를 파견했어. 그럼 얻는 게 있어야 될 거냐? 돈도 많이 들었잖아, 그지? 그 결과 이쪽 지역에 있는 약 30여 개의 나라들이 명나라에 조공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공은 무엇이냐? 우리가 1학기 때도 배웠겠지만 조공은 중국 왕조랑 주변 국가 사이의 한 개의 외교 관계라고 생각하면 좋아. 이 중국 왕조가 당시에 아무래도 동아시아에서 잘 나갔기 때문에 주변 국가는 이 중국 왕조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야. 조공을 바친다는 거는 선물을 바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너를 이 동네의 짱인 황제 국가로 인정을 하겠다. 인정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중국 왕조에서는 그래 고맙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책봉이라는 걸 해주게 되는데 책봉은 뭐냐면 주변 국가의 왕을 그 나라의 왕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 내가 너도 인정해 줄게. 너네 나라에서는 네가 짱이야. 이거는 당시에 국제에서 제일 강했던 그러니까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했던 중국 중심의 그런 세계 질서에서 국제적인 그런 하나의 일원으로 인정받는 거야. 요새도 국가들이 유엔에 가입하잖아, 그지? 유엔에 가입해야지 이제 어느 정도 정통한 국가라고 할 수 있잖아. 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동네에다가 뭐 선생님 마음대로 나라를 세웠어. 근데 그 나라를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잖아, 그지? 근데 선생님 나라가 만약에 유엔에 가입됐어. 그럼 사람들이 인정해주겠지.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중국 중심의 국제적인 질서에 들어갔다. 이런 게 책봉이야. 그리고 또
이 중국 왕조가 선물을 받았잖아. 선물 받았는데 황제된 입장에서 땡큐 이러고 가만히 있을 순 없지. 그러니까 답례품도 줘야 돼서 무역도 같이 물건이 막 왔다 갔다 했던 게 이 조공 책봉 관계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이 아래에 있는 30여 개국이랑 다시 새롭게 맺어졌다는 거야.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확대되었던 거지. 그만큼 명나라가 잘 나갔다 이거야. 자,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화교가 해외에 진출했다. 화교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 민족을 우리가 흔히 화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말로 하면은 전 세계에다가 차이나타운을 세우면서 그 동네에 중국인들이 많이 뻗어나갔다 할 수 있지. 실제로 동남아시아 지역에 가보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중국인들이 살고 있어. 거기서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이루어 살고 있는데 그런 것에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정화의 원정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다. 뭐 이런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화의 원정 막 그림 보면 재밌는 게 되게 많아. 이 정화 되게 굳은 표시를 얼굴을 하고 막 이렇게 지도를 가고 있네. 근데 이거 뒤에 뭐가 있어? 뭐야 이거? 기린이지. 그래서 실제로 정화가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게 팩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프리카에서 기린을 받아와. 정화가 직접 간 건 아니긴 한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기린을 받아가지고 황제한테 받죠. 당시에 기린을 처음 보잖아 중국인들은. 그래서 이 기린을 딱 보니까 당시 기린이란 이름도 없었을 거야. 그치? 처음 보는 동물이니까. 근데 생긴 게 너무 중국의 전설에 황제가 정치를 잘하면 나오는 신성한 동물처럼 생긴 거야. 그 신성한 동물의 이름이 기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기린인가 보다 라고 해서 이 처음 보는 목이 긴 짐승의 이름을 기린으로 붙인 거야. 아마 영락제가 정말 좋아했을 거야. 자기가 정치를 잘하니까 이런 신기한 동물이 왔다고 생각을 했겠지. 그런 재밌는 이야기도 여러분들 한번 같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잘 나갔던 명나라는 왜 쇠퇴하냐? 명나라가 1300년대 중반부터 한 1600년대 중반까지 약 300년 정도 간단 말이야. 그중에 후반부에 어떻게 쇠퇴를 하냐면은 첫 번째 환관이 정치를 장악하고 그다음 두 번째 외부의 상황이 안 좋고 세 번째 임진왜란이 영향을 주는데 자세하게 내용을 볼게. 자, 첫 번째 환관들이 권력을 장악했어. 황제가 무능하면은 그리고 황제가 어리거나 어리석으면은 황제 주변에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득실득실거리면서 끊임없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대표적으로 환관들이 그리는데 환관은 황제 옆에 붙어있는 24시간 비서라고 생각하면 좋아.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환관들이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고 황제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 차단을 해서 자기가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기가 좋았겠지. 그래서 환관은 권력이랑 돈을 차지하고 명나라 정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거야. 황제가 어리석거나 어리거나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베이스였을 거고. 자, 두 번째는 외교적이고 대외적인 이야기인데 내부적으로 정치가 혼란스러웠다면 외부적으로는 북로남외라고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자, 북로남외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찾아서 동그라미 치고 발표 칠 수 있도록 하세요. 북로남외는 뭐냐? 북쪽에는 몽골족들이 다시 득실득실거리기 시작해. 그리고 남쪽에는 왜? 일본인들이 득실득실거리기 시작해. 선생님, 일본은 중국의 동쪽에 있는데 왜 북로 동해가 아니라 북로 남해인가요? 왜냐면은 일본인들이 여기서 배를 타면은 이렇게 올 수 있는 게 아니야. 바다의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와가지고 주로 이제 중국의 동남해안 지역을 공격하게 된다. 그래서 일본의 해적들인 외부가 중국의 동남해안을 많이 침입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에는 몽골, 남쪽에는 일본, 북로남외 상황이 있었다. 양쪽에서 그냥 뭐 너무 정신이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이제 만주에서는 여진족이라고 하는 놈들이 또 금나라를 세웠던 옛날 그 여진족이 또 막 이제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명나라가 상당히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려웠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명나라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조선에 일본이 쳐들어오는 임진왜란이 발생합니다. 자, 조선이랑 명나라는 그냥 조선이랑 명나라 관계가 아니라 당시에 명나라가 이끌고 있었던 조공 책본 관계에서 가장 명나라랑 친하고 가장 모범적인 명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나라가 조선이었어. 그래서 명나라가 조선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건 명나라 입장에서는 너무 체면이 상한다 그래야 될까? 좀 당시 명나라 국제 질서 하에서 어쨌든 조선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도 했고, 그런 상황에서 명나라의 황제였던 만력제라고 하는 황제가 명나라 상황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파견을 했고 임진왜란에서
7년 동안 일본과 싸웠지. 그래서 이게 실제로 명나라에 많은 타격을 주었어. 여기도 국력을 많이 소진을 해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북로남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을 명나라가 상실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가 조선 배울 때 한국사 시간 자세히 배우겠지만 명나라가 멸망하는 데 있어서 임진왜란이 정말 큰 영향을 끼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임진왜란이라고 한 전쟁이 이 동아시아 지역에 조선, 명나라, 일본 이 3개국의 운명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국제 전쟁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 무튼 그거는 나중에 따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 만력제한테 얼마나 감사했으면은 우리나라 충북 괴산에 가보면은 만력제를 모시는 사당이 있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건데 멸망한 나라인 명나라의 황제를 모시는 사당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서 뭐 이것도 옛날에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조선시대 때 참 재밌지. 그래서 임진왜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결국에 환관, 북로남해, 여진, 임진왜란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명나라는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가혹하게 세금을 농민들한테 거둘 수밖에 없었고 이 세금을 참을 수 없었던 농민들이 농민 봉기를 일으키면서 원나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자성이라고 하는 농민 출신 지도자가 이끄는 이자성의 농민 봉기로 인해서 베이징이 자금성이 함락되고 결국에 명나라는 약 30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자성 농민이면은 왜 아까 자수성가 베스트 3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까봐 말해주자면 이자성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긴 하지만 이자성 역시 금방 멸망해. 왜냐면은 이 시기에 호시탐탐 중국을 노리고 있었던 아까 말했던 여진족 있지? 나중에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꾸는데 어찌됐든 그 여진족이 청나라를 세워서 이자성을 몰아내고 중국을 차지해버리거든. 어떤지 간에 명나라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남은 시간엔 명나라의 대외관계와 사회경제 문화를 배워볼게. 명나라는 초기에 주원장 시기부터 시작해서 해금 정책을 실시하는데 해금 정책은 무엇이냐? 바다를 금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다로 나가는 걸 금지하는 거야. 나가는 것도 들어오는 것도 좀 제한을 주는데 그래서 결국에 대외 무역, 해외 무역은 조공 무역을 통해서만 허용이 된다. 조공 무역 우리 아까 조공했었지. 조공이 무엇이었다? 중국 왕조랑 주변 국가 사이의 외교 관계인데 이제 조공을 바치면은 선물을 바치면은 답례품도 오기 때문에 물건이 이렇게 꽤 회전되는 거야. 주변 국가에서는 자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 걸 바치고 대신 중국에서부터 좋은 걸 받아가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무역들을 우리가 조공 질서 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무역이다. 라고 해서 조공무역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무역만 오직 허용했던 거야. 그런데 후기로 가다 보면은 해금 정책이 약화가 돼. 모든 정책이 강렬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나면 좀 흐지부지 되기 마련이야. 그러다 보니까 민간 무역이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틈을 타서 서양 상인들이 막 중국으로 들어와. 그리고 이런 서양 상인이랑 같이 중국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트교를 전파하고자 했던 선교사들이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데 대표적인 선교사가 또 재밌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사람이야. 여기서 보면은 중국에 복장을 하고 있는 선교사 마테오 리치를 볼 수 있다.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선교사인데 이 사람은 재밌는 게 중국에 오랫동안 체류하면서 중국에 진짜 많은 영향을 줬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갖고 왔던 세계 지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곤여만국 전도라고 불리는 세계 지도. 이렇게 생겼어. 그럼 중국이 어디? 여기가 중국이. 그러니까 당시에 중국인들은 중국 명나라가 세계의 중심이고 세상에서 제일 크고 다른 나라들은 명나라에 비하면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런 중국인들의 중화 사상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잖아. 그런데 마테오 리치의 이 고녀만국 전도를 딱 봤을 때 별표를 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 자기들의 세계관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겠니? 그래서 이런 선교사들이 중국의 발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다음은 명나라의 사회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가 사회 지배층을 이야기할 때 한나라는 호족, 그 다음에는 문벌귀족, 그리고 송나라 시기에는 과거제와 함께 4대부들이 이제 유교 지식인으로서 사회를 이끌어 나갔다는 걸 공부를 했을 거야.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사층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를 주도했는데 이 신사층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젠틀맨. 그래, 젠틀맨이랑 한자는 똑같다, 그치? 자, 이 신사층이 어떠한 사람들이냐? 바로 신사층 유교 지식인. 선생님, 그럼 사대부랑 신서랑 뭐가 달라요? 둘 다 유교 지식인인데? 이 신사층은 기존의 사대부라고 할 수 있는 관료들, 그리고 과거에 합격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관료랑 과거 합격자는 너무 적어. 근데 과거랑 관료가 되고 싶은 사람은 무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방에서 혹은 중앙에서 유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사람이 시험에 못 붙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지식인이긴 하지. 그리고 지방에서도 과거심에 포기했거나 과거심에 떨어졌거나 지방에 있긴 하지만 유교를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유교적인 지식인이 많은 지식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다 합쳐서 우리가 신사라고 부르는 거야. 사대부는 송나라식에 출발했던 사람들의 국한된 이야기라면 신사는 좀 더 넓은 개념이랄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특히 지방의 지주로 있는 거야. 내가 관리로 중앙에 나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는 나름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유교도 공부했고 존경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뭐 약간의 특권도 있어. 뭐 자질구레한 세금들을 면제받는다던가 뭐 일에 동원되지 않는다던가 뭐 이런 약간의 특권들도 갖고 있어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방 그리고 중앙의 사회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지방에서 뭐 이렇게 폰만 잡고 있냐? 그건 또 아니었어. 그냥 당시에 명나라의 지방관들을 도와서 상촌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 막 관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런 게 아니라 동네 신사층, 동네 어르신 유교 많이 공부하고 땅도 좀 있고 좀 존경도 받고 이런 사람이 우리 마을 좀 잘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동네 마을 사람들이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러는 거랑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사층 공부를 해봤습니다. 명나라의 사회였어. 자 명나라의 경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나라의 경제 뭐 비단, 면직물, 도자기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고 해. 뭐 이런 것들이 뭐 항상 중국의 주요 수출품 중에 하나지. 이 중에 면직물이 조금 발전했다는 게 좀 흥미롭네.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그런 해외 무역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해. 그래서 지금 그냥 뭐 이름만 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쌀 생산지가 확대가 되는데 원래는 창장과 하류만 했던 것이 중류로 갔습니다. 뭐 확대되었다 이 정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고구마나 옥수수, 감자 같은 구황작물 그러니까 배고플 때 먹을 수 있는 거. 쌀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야. 키울 수 있는 것도. 근데 고구마나 옥수수나 감자는 상대적으로 키우기도 쉽고 여기저기서 그냥 잘 자라. 우리 옥수수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시골길 다니다 보면 그냥 아무데나 막 자라잖아. 옥수수는 씨앗만 뿌리면 그냥 지가 알아서 잘 자라. 뭐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물들, 배고플 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구황작물이라고 불리는 고구마, 옥수수, 감자 같은 것들이 도입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더 줄어들게 된 거야. 그래서 이 이후에 중국의 인구가 또 한번 빡 뻥튀기 되는 그런 효과가 있지. 뭐쌀 생산도 늘었겠다. 구황작물도 들어갔겠다. 어쨌든지 간에 고구마, 옥수수, 감자 우리 되게 옛날부터 먹었을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거 먹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만 이렇게 수입되고 그러는 거야. 세계에서만 각지의 곡물들이. 자, 또 재밌는 거는 당시에 이러한 중국 상품들이 너무 인기가 많았어. 이슬람이나 유럽 지역에서 중국 상품들을 막 너무 수입하고 싶어 했어. 근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뭘로 돈을 내냐? 지금이야 뭐 달러로 내거나 하겠지. 근데 이땐 그게 없잖아. 그래서 뭘 냈냐? 은을 낸 거야. 왜냐면 당시에 유럽 지역에서는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 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은을 많이 개발했거든. 여기 뭐 은광들, 아카풀코, 뭐 포토시 이런 은광이 있는데 이런 은광에서 은을 무지하게 뽑아낸 거야. 그리고 이 무지하게 뽑은 은이 다 어디로 흘러갔냐? 다 중국으로 흘러간 거야. 이렇게 가고 난 일로 가가지고 기슬랑 거쳐가지고 중국 왜? 중국 물품을 살려고. 전 세계 은의 약 3분의 1이 중국으로 들어갔대. 일본도 이 시기 은광을 개발해. 일본도. 엄청나 이와미 은광이라고는 엄청나게 큰 은광을 개발하는데 이 여기서 나온 은도 중국으로 무지막지하게 흘러가는 거야. 왜? 중국 물품을 살라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은이 너무 많으니까 세금을 거둘 때도 이제 은으로 납부하는 거야. 그 전에는 뭐 특산물로 내거나 아니면은 쌀로 내거나 아니면 직접 가서 몸으로 때우거나 뭐 있었는데 이제는 은으로 세금을 내는 그런 좀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발전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지? 전에 비하면은 그런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길고 긴 명나라 마지막 주제 되겠습니다. 성리학이 송나라였다면 명나라에서는 어떤 학문이 발전했는지 볼게. 자, 우리가 되게 어려워서 지난 시간에 송나라의 성리학을 볼게. 성이 곧 리다. 그래서 성리학이야. 자, 이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리와 같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은 훌륭하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세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이라는 게 세상에 때를 묻으니까 리랑 달라질 수 있다. 리랑 다르다는 건 뭐야? 좋지 않다는 거야. 그럼 결국에 필연적으로 성리학에서는 무엇이다? 세상에는 이 기질이 좋은 놈도 있고 나쁜 놈도 있다. 그지? 결국에 그리고 좋은 놈이랑 나쁜 놈들은 이 위계 질서가 있다. 좋은 놈이 착한 거고 나쁜 놈은 나쁜 놈이다. 낮은 거다. 상하 관계가 명확하다. 이게 성리학의 기본 내용이었단 말이야. 그지? 본성은 훌륭하지만 그 본성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상하 질서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낮은 놈들은 착한 놈들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낮은 사람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성리학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명나라에서는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유행을 합니다. 이것도 유교의 종류야. 유교가 종류가 많았지. 왕양명이라는 사람이 제창해서 이제 왕양명학인데 이거의 내용은 뭐냐? 뭐 본성, 기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어땠고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마음심 이 내 마음이 사실 리랑 다른 게 없다. 니는 뭐 리랑 같고 뭐 달라지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성리학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리랑 같다. 내가 뭐 나쁜 놈 착한 놈 이런 게 아니라 뭐 불쌍한 거를 보고 내가 치근하게 여기고 우리 부모님 보면은 마음이 따뜻해지고 막 효도하고 싶고 막 내 형제들 보면은 사이좋게 지내고 싶고 이런 마음은 우리가 막 유교를 공부하거나 뭐 노력을 하거나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은 이미 마음속에 다 갖고 있는 거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유교적인 덕목들이 다 사람은 누구나 들어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양명학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누구나 다 유교적인 것들을 지금 마음에 지금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 모든 사람들 다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평등하지. 성리학에서는 사람이 기질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구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그게 아니라 모두 다 마음속에 갖고 있다 이거야. 그래서 평등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하가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서 다시 마음 본성을 리랑 같게 유교적으로 맞게 돌려야 된다. 우린 계속 유교 공부를 하는 자세를 갖춰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거였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양명학은. 왜? 이미 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깨닫기만 하면 돼. 내 마음속에 있는 유교 내용? 이거였지? 맞아. 난 착한 놈이었지. 이거를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된다. 이게 양명학입니다. 그리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 깨달으면은 안 것을 실천해야겠지. 그래서 자기가 안 내용을 실천해라. 지행 합일해라. 뭐 이런 내용까지가 이제 양명학의 핵심 내용이고 성리학이랑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명나라에 대해서 한 번에 배우려다 보니까 되게 좀 방대한 내용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키워드만 정리를 하자면은 주원장은 한족 왕조를 부활시킨 명나라 최초의 황제였고 영락제는 베이징으로 천도하고 정화의 원정 등을 실시했던 명나라의 전성기를 열었던 황제. 그리고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환관이 난리치고 북로남의 상황에 임진왜란까지 도와주면서 쇠퇴하기 시작했고 결국에 농민봉기를 멸망했었고 대외관계로 초창기에는 해금 정책을 하고 조공무역 위주로 했지만 이후에는 민간무역이 성행하더니 선교사가 들어왔다. 마테오 리치, 고려만국 전도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문화 경제에서는 신사층, 그 다음에 은혜 유입, 그리고 성리학과는 달랐던 내 마음속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양명학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정말 수고가 많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명나라 다음에 있는 청나라 공부하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